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왕릉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신의 정원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왕릉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궁금증을 안고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효를 무척 중요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3년상을 치르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 받들었던 왕이 돌아가시면 더 큰 예를 갖춰 모셨겠죠?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왕릉을 만들고 장례를 치르는 전 가정을 최고의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왕은 직접 왕릉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능행을 자주 했는데 왕릉이 멀면 하루 만에 다녀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왕이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왕릉은 도성 사대문막 100리 안에 만들도록 했어요. 조선 왕릉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왕릉이 거의 다 서울과 근교에 있죠? 하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무덤도 있어요. 조선의 왕릉은 조선의 27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까지 모두 합쳐 42기가 있어요. 그중 북한에 있는 2기와 강원도에 있는 1기의 릉을 빼고 난 39기가 서울과 근교에 있는 것이죠. 태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 조선이 세워진 다음 2대 왕이었던 정종이 자신의 어머니를 신의 왕후로 추전했고 개성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의 왕후의 재릉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종도 개성에서 살다가 승하하셨기 때문에 정종과 왕비의 후릉도 북한에 있는 것이죠. 강원도에 있는 능은 단종의 능이에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은 작은 아버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 뒤 단종을 왕으로 다시 올리려는 사건이 일어나자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단종의 능인 장능이 영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 왕릉들은 도성 사대문박 100리 안에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났는지 알겠죠? 조선의 왕릉 중 북한에 있는 2기를 뺀 나머지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니 대단한 일이죠? 조선의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첫 번째 이유는 세계에는 많은 왕릉이 있지만 우리나라 왕릉은 주위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의 왕릉을 보세요.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 지형을 택해서 산에서 뻗어 내려오는 지형을 이용해 왕릉을 만들었죠. 주변 산세를 해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정원이라는 찬사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중국 황제 능은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중심이 돼서 능 입구와 신도 양쪽에 성물을 대칭으로 세워놨죠. 그러나 우리나라 왕릉은 봉분을 중심으로 성물이 세웠어요. 같은 유교권 국가인데도 중국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앞에서 조선의 왕릉 중 북한에 있는 2기를 뺀 나머지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했죠. 500년이 넘는 한 왕주의 무덤이 이렇게 온전히 보존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예요.
더구나 왕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왕릉 안에 무엇을 만들어 넣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의계에 자세히 남겼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네 번째는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조선 왕릉에서 지냈던 산릉 제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왕릉 제례의 전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남아있지 않은데 조선에서는 의계에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격식대로 제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조선 왕릉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왕은 종묘에서 종묘 제례도 지내고 왕릉에서 산릉 제례도 지내야 한다는 것이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군데에서 제례를 올렸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이 영혼인 혼과 육신인 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면 내시가 왕의 옷을 가지고 궁궐 지붕에서 흔들며 상의복이라고 큰 소리로 3번 외쳤어요. 상의복이란 평소에 입던 임금님의 옷이 여기 있으니 혼이여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오소서란 뜻이에요. 상의복을 외치고 난 뒤에는 왕의 몸에 옷을 덮어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만큼 왕의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5일 동안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왕을 간에 모시는 입간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의 국장 절차에 따라 백이 담긴 간은 무덤을 만들어 땅에 묻었고 혼이 깃든 신주는 종묘에 모셨어요. 그러니 왕들의 조상을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종묘제를 지내고 왕릉에서 산릉제례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겠죠? 극장이란 왕이 승하하시면 치르는 장례로 왕이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를 때까지 총 67단계의 절차가 있다고 국조 오례의에 적혀 있어요. 그만큼 국장은 나라은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장을 치를 때는 먼저 임시관청인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는도감을 설치했어요. 왕이 숭하하시면 왕릉이 만들어질 때까지 빈전에 모셔두었어요. 빈전이란 빈소를 높여 부르는 말로 궁궐 안에 빈전을 모셔두고 빈전에서 필요한 의뢰는 빈전도감에서 진행했어요. 왕의 시신이 묻힐 왕릉을 만드는 일은 산릉도감에서 진행했어요. 왕릉이 완성되었으면 빈전에서 왕릉으로 왕의 시신을 모셔야겠죠? 이를 국장행렬이라고 하는데 국장도감에서 진행했어요. 이렇게 3도감에서 진행한 국장은 승한 왕을 왕릉으로 모시기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3년상을 치른 후에야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수 있었으니 또 3년이란 기간이 걸린 후에야 국장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하지만 이로써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국장이 끝난 후에는 국장 절차를 잘 기록한 의계를 편찬해서 후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이죠. 이제 각 도감에 하는 일을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먼저 빈전도감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게요. 왕이 돌아가신 날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9겹의 옷을 입히는 습을 하고 시신의 입에 쌀과 진주를 넣는 반함을 해요. 이는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3일째 되면 종묘에 왕의 죽음을 알린 후 시신을 19겹의 옷으로 감싸는 소령을 했어요. 왕의 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5일째가 되면 90겹의 옷으로 시신을 감싸는 대렵을 한 후 왕의 시신을 왕의 관인 제궁에 모셨어요.
이게 제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보다 크기도 크고 멋지게 만들어졌죠? 제궁은 왕위에 오르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데 제궁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입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궁은 다시 창궁에 안치했어요. 이것은 창궁이에요. 창궁은 제궁보다 더 큰 간으로 다른 말로 빈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시신을 빈전에 모시고 나면 비로소 상주들은 상복으로 갈아입는 상복례를 했어요. 평상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이제는 왕이 죽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왕의 시신이 빈전에 안치되면 왕세자는 상복을 갖춰 입고 선왕의 빈전 옆에 여막을 짓고 지내면서 스시로 찾아와 곡을 했다고 해요. 대령을 한 후 6일째 되는 날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주기식을 했어요. 주기식 때에는 상복을 벗고 왕의 상징인 면복으로 갈아입고 주기식을 하는데 왕의 입간과 동시에 왕의 주기식이 치러졌으니 슬픈 일과 기쁜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 입간 후 5개월 정도가 지나야 왕릉이 완성돼서 국장을 치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 왕의 시신이 부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왕의 시신이 잘 보존되도록 대나무로 된 평상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주위를 얼음으로 둘러쌌어요. 그리고 얼음이 녹을 때 생기는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마른 미역을 덮어 습기를 빨아들이게 했어요. 그럼 이 미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미역은 국장 미역이라고 불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해요. 왕이 승하하시면 승하한 왕의 유언, 조선과의 거리, 배산임수 지형에 맞는 명당 자리인지를 살펴서 왕릉을 만들 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신성한 왕릉을 만들 자리를 정하는 것은 무척 큰일이었어요. 풍수지리에 따르면 왕릉의 위치에 따라 왕실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 왕릉 자리를 정하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걸렸겠죠? 왕릉 자리가 정해지면 산릉도감에서 왕릉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왕릉의 크기가 무척 크죠? 겉으로 보이는 높이와 넓이만 큰 게 아니라 땅속도 깊이 팠어요. 사진을 보면 돌로 만든 석실이 땅속에 묻혀 있죠? 석실은 왕과 왕비의 제궁이 모셔지는 곳이에요. 석실에는 왕과 왕비의 제궁을 넣고 왕의 영혼이 자신의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 옷, 악기, 서적, 무기 등을 부장품으로 넣었어요. 만약 부장품이 좀 많은 경우에는 석실 위에 편방을 만들어 부장품을 넣었어요. 그런데 조선 왕실의 부장품을 보니 다른 시대 때보다 부장품이 훨씬 소박하죠. 조선 왕실에서는 값비싼 부장품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박한 부장품을 넣었어요. 이처럼 소박한 부장품 덕분에 조선 왕릉은 선정릉 이외에는 도구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하 궁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석실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두꺼워요. 게다가 풍수지리설에서는 시신을 묻을 때 땅을 10척을 파서 묻으면 땅의 생기로 인해 왕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왕릉을 만들 때에는 10척을 팠겠죠. 1척이 30cm 정도니 10척이면 약 3m 정도가 돼요. 3m 깊이면 얼마만큼일까요? 우리 친구들 키의 2배 정도 되겠죠? 더구나 땅을 팔 때 석실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공사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큰 공사를 왕이 아닌 높은 신분의 양반들도 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이 더 고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왕릉을 뺀 다른 무덤은 무조건 5척 깊이에 묻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했어요.
만약 십척을 파면 어떻게 되냐고요?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묻은 피도 정해져 있는 조선은 법이 엄격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사진을 보니 왕릉 주위에 여러 건물과 성물들이 세워져 있죠? 이런 것들까지 만들려면 짧게 잡아도 5개월 정도 걸렸어요. 석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선생님과 영상을 보며 알아볼게요. 봉물 만들기 전에 석실을 산물로 덮었죠. 산물이란 석회, 황토, 모래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 산물로 석실을 덮은 후 봉분을 만들면 부쳐 견고하겠죠. 10척 깊이의 땅을 파는 것도 고된 공사인데 거대한 규모의 석실을 만들고 왕릉을 완성하려면 무척 많은 공을 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왕릉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해도 적게는 5천 명 정도에서 많게는 15,0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엄청난 공사였겠죠? 다시 석실을 볼까요? 이러한 두께의 화강암으로 석실을 만들려면 엄청 많은 인원이 필요한 데다 석실을 만들다가 돌의 무게를 감당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지금 시대는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할 때 그에 맞는 보수를 주고 일을 시켜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큰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였어요. 더구나 공사를 할 도구나 제대로 된 밥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 생활이 무척 힘들고 원망도 높았겠죠?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긴 세조는 자신의 무덤은 석실이 아닌 회격으로 하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회격으로 릉을 만들 때는 석실을 만드는 대신 외제궁을 넣고 산물로 덮어 만들었죠. 그만큼 공사에 필요한 인원도 적게 들었고 공사 기간도 짧게 들어서 세조 이후에는 대부분 회격으로 왕릉을 만들었어요.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 정치는 무척 잘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많은 공을 들여 만든 왕릉이 완성되면 왕의 간을 빈전해서 왕릉으로 떠나는 발인을 해요. 그리고 왕릉까지 모셔가는 국장 행렬을 해요. 이 모형은 정조 국장 도감 의계에 있는 빈차도 중 왕의 간을 왕릉으로 모시는 국장 행렬 그림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국장이 끝난 후에는 국장 절차를 잘 기록한 의계를 편찬했다고 했죠. 의계에는 글뿐 아니라 중요한 행사를 그림으로 그려 넣기도 했는데 이 그림을 반차도라고 해요. 국정행렬을 보니 무척 많은 인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국정도감에서는 국장행렬의 위치와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낸 발인 반차도를 그렸어요. 이것이 발인 반차도예요. 국장행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1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국장행렬 중에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인 반차도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하니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죠. 모형을 보면 국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따르고 그 뒤로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따르고 있네요. 그리고 군사들의 호위하에 부장품을 실은 가마, 신주를 실은 가마 등 각종 가마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국장 행렬 모형을 보면 그 뒤에는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적은 만장이 뒤따르고 있어요. 국장 행렬은 왕릉에 도착하면 끝이 나요. 조선 왕릉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조선 왕릉은 크게 인간이 머물며 제사를 준비하는 진입공간,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제사를 올리는 제한공간, 신이 머무는 능침공간으로 나뉘어져요. 여기 진입공간을 보니 제실과 금천교, 홍살문이 있네요. 제실은 평상시에는 능창봉이 머물며 왕릉을 관리하다가 능에서 제례를 지낼 때면 제간들이 머물며 제례를 준비하던 곳이에요. 능참봉이란 왕릉을 관리하는 관리로 여기 제실에 살면서 정자각이나 비각을 수리하는 큰 공사나 능 주변의 나무를 지키는 일을 해요. 조선에서는 왕릉을 지키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만약 능의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손상시키면 3년 동안 유배를 보냈고 두 그루를 손상시키면 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낼 정도였대요. 그러니 능참봉이 제실에 머물면서 항상 왕릉을 잘 관리해야 했겠죠. 제실을 지나면 왕릉을 가로질러 흐르는 물길이 있죠.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금천이라고 해요. 여기 보니 금천을 건너도록 금천교를 만들어 놨죠. 금천교를 건너가면 왕의 온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금천교를 지났더니 홍살문이 있네요. 악기를 쫓는 붉은색으로 칠한 홍살문은 왕의 무덤이 있는 성스러운 곳이니 경건하게 몸가짐을 가지라는 뜻으로 세워둔 것이에요. 이제 문을 지나 제한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홍살문을 지나니 베이가 있네요. 베이에서 왕은 돌아가신 선왕께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4번 절을 해요. 홍살문에서 건물까지 이어진 길이 있죠. 이 길을 자세히 보니 2갈래로 만들어진 길이네요. 이 길은 참도라고 해요. 이 중 조금 높은 왼쪽 길은 혼이 다니는 신도이고 오른쪽에 조금 낮은 길은 왕이 걸어가는 어도예요. 그런데 길이 울퉁불퉁해서 아래를 보고 걷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죠?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니라는 뜻으로 박석을 깔아서 울퉁불퉁한 거예요. 신반이 다니는 신도는 참배하러 온 왕도 다니지 않은 길이니 우리도 다니지 말아야겠죠? 참도를 따라가다 보면 정자각이 나와요. 이 건물은 왕릉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정자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자 정자를 닮았다고 해서 정자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정자각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동쪽 계단에서 올라와 제사를 지낸 다음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했어요. 참도에서부터 제사 지낼 사람하고 같이 걸어온 홀령은 구름 문양이 새겨진 신계로 오르고 왕은 아무 문이 없는 어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신은 능으로 올라가고 사람만 다시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쪽 계단인 동계에는 계단이 2개, 서쪽에 있는 계단인 서계에는 계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자각 안쪽을 볼게요. 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만큼 혼이 앉는 신이 평상이 있네요. 여기서 제례상을 차려놓고 살릉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조선 왕릉에서 왕과 왕비께 지내는 살릉 제례는 왕이 직접 제례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신하에게 향을 전해주고 대신 제례를 치르도록 했어요. 그러니 살릉 제례는 종묘 제례보다는 격식을 덜 차려서 지냈겠죠? 종묘 제례 때는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고 왕은 가장 격식을 차린 예복인 면류관을 쓰고 면복을 입었지만 살릉 제례 때는 음악과 춤이었고 익성간에 참포를 입고 제례를 지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제상도 종묘 제례에 비해 간소하게 차려서 두 제례는 격식에 차이가 있었어요. 모형을 보니 제한 공간에는 정자각 이외에도 건물이 또 있죠? 동쪽에는 능을 지키는 능지기가 있는 수복방이 있고 왕의 생애야 업적을 적은 비석이 있는 건물인 비각도 있네요. 서쪽에는 제례 음식을 데우는 수락관이 있어요. 정자각 뒤에는 충문을 태우는 망료회가 있네요. 이제 신이 머무는 능침 공간으로 가볼게요. 아주 신성한 장소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 기억하죠? 왕의 능이 있는 능침 공간이 놓여진 높은 언덕이 보이나요? 저 공간은 사초지 혹은 강이라고 불러요. 사초지는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초지 아래서는 왕릉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왕릉에서는 아래를 훤히 내다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산 사람이 신의 세계를 함부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사초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가 능침 공간이에요. 능침 공간은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하계에는 왕을 호위하기 위해 세운 무인석이 왕의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마석과 함께 세워져 있죠. 이 무인석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울 수가 없고 왕과 왕비만 세울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 무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왕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무인석을 세운다는 것은 반란을 뜻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계에는 문인석이 마석과 함께 세워져 있네요. 능침 공간 가장 윗부분인 상계에는 왕과 왕비가 묻힌 봉분이 있고 산 짐승과 바람으로부터 농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곡장이 있어요. 곡장 안에는 석양과 석호가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며 세워져 있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고 용감하게 서 있죠? 봉분 앞에는 네모난 돌상인 혼유석이 놓여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무덤에는 상석이라는 돌이 놓여져 있어서 상석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왕릉에서는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혼유석은 이름 그대로 왕의 혼백이 머물며 노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조용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혼유석의 비밀을 살짝 알려줄게요. 어떤 비밀인지 궁금하죠? 혼유석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50cm의 거대한 돌로 만들어져서 1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 혼유석을 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혼유석 밑에 시신을 모신 돌방으로 연결된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무거운 혼유석을 들어야 하니 도구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 왕릉은 거의 독을 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었어요. 혼유석 양옆에 세워진 것은 망주석이에요. 망주석은 죽은 영혼의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혼령이 멀리서도 보고 무덤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든 표석이에요. 혼유석 앞에 있는 것은 장명등이에요. 장명등은 왕릉의 좋은 기가 불을 밝히듯이 후손에게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 세워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봉분을 살펴볼게요. 봉분 주변을 빙 두르고 있는 것은 난간석이에요. 난간석은 12칸으로 만들어졌고 봉분 주변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은 병풍석이라고 해요. 병풍석은 봉분을 감싸는 돌로 땅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은 길을 누르기 위해서 왕릉에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세조가 자신의 능을 포함한 후대 왕의 능에 절대 병풍석을 만들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병풍석이 없는 왕릉도 많이 있어요. 12지신이 새겨진 병풍석이 둘러진 왕릉과 병풍석이 둘러지지 않는 왕릉을 비교해보니 어떤가요? 병풍석이 새겨진 왕릉이 훨씬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죠? 그만큼 노동력도 많이 필요해서 병풍석을 만드는 데만 해도 무려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동원되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무척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세조가 만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주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든 조선의 왕릉은 이렇게 조성되었어요. 하지만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과 순종의 능은 왕릉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 조선 왕릉은 성물을 봉분 앞에 만들었죠. 하지만 고종 황제의 능은 조선 왕릉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중국 황제의 능처럼 제사를 지내는 건물 앞에 기린, 낙타, 코끼리, 사자, 해태 등의 석수도 만들고 문인석, 무인석의 성물을 참도 좌우에 만들었어요. 고종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여러 강대국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에 고종은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 이름을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능도 중국의 황제능처럼 만든 것이죠. 여기 웅장하게 서 있는 성물들을 보니 어떤가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고종 황제의 의지가 보이나요? 지금까지 조선의 국상 절차와 조선 왕릉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죽은 후에도 후손을 위해 애써달라는 뜻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왕릉에 대해 배우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